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다. 네온사인들이 무릉덩이에 일그러진 채 반사되는 도시의 뒷골목, 장무석은 검은 가죽 자켓깃을 세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26의 나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세상의 모든 어둠을 본 듯 차갑게 굳어 있었다. 왼쪽 목덜미에서 손목까지 이어진 용 문신은 가죽 자켓 사이로 살짝 드러나며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15의 소년원에 처음 들어간 뒤로 그의 인생은 한 번도 밝은 곳을 향하지 못했다. 소년원 2번, 교도소 3번. 총 8년의 감옥살이가 그의 이력서 전부였다. 무서가, 오늘 일 어땠어? 조직의 선배이자 그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차강일이 물었다. 32살의 강일은 무석보다 6살 위로, 무석이 조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형처럼 돌봐준 사람이었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형님. 무석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되고, 약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강일은 무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다른 놈들은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무석은 어려서부터 폭력과 절망에 둘러싸여 살았다. 아버지 장덕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지만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주먹이 말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 어머니 김순자는 그런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무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무석은 혼자가 되었다. 학교는 더 지옥 같았다. 신발이 해져도 새 신발을 사줄 사람이 없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항상 선생님께 혼나야 했다. 반 아이들은 무석을 거지라고 불렀고 체육 시간마다 일부러 공을 무석에게 3개 던져댔다. 야, 무석아. 너 아빠가 또 술 마시고 난리쳤다며? 반장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왜 살아? 다른 아이들도 가세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무석은 마침내 폭발했다. 체육 시간에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던 민호에게 벽돌을 집어던진 것이다. 민호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다. 무석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소년원에서의 3년은 무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모두 상처받고 버려지고 분노에 차 있었다.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소년원의 선배가 무석에게 말했다. 약한 놈은 계속 당하기만 하거든. 무석은 그 룰을 빠르게 익혔다. 싸움을 배우고 주먹을 단련했다. 감정을 죽이고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깨달았다. 소년원을 나온 뒤에도 별다른 갈 곳이 없었던 무석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첫 번째 교도소에서 만난 차강일이 바로 그의 인도자였다. 당시 26이었던 강일은 조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지만 이상하게 무석을 챙겨주었다. 너 이름이 뭐야? 강일이 처음 무석에게 물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장무석입니다. 무석이라. 나는 차강일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강일은 무석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돈 있는 놈이 없는 놈을 짓밟는 거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룰이야. 무석에게는 강일의 말이 진리처럼 들렸다. 어차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존재였고 세상이 자신에게 준 것은 고통뿐이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세상의 고통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출소 후 무석은 강일의 소개로 조직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다. 부채 추심, 구역 관리, 그리고 때로는 더 어두운 일들까지. 하지만 그런 무석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의 순간이었다. 조직 일로 경쟁업체와의 협상을 위해 찾아간 을지로의 허름한 국밥집에서였다. 비가 오는 오후 무석은 협상이 끝나고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젖은 몸으로 국밥집에 들어왔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낡은 모자를 벗으며 사장에게 인사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노인은 무석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무석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조직 세계에서는 누구라도 적이 될 수 있었고 친절한 낯선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노인이 무석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예. 무석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노인은 무석의 거친 외모나 목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젊은이, 눈빛이 참 슬프네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무석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그를 보면 무섭다고 했지 슬프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무석 자신도 자신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전 괜찮습니다. 무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괜찮지 않은 법이에요.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방황했어요. 세상이 다 적같이 느껴지고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무석은 놀랐다. 노인의 말이 너무나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형제들과도 헤어져서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요. 무석은 국밥을 먹던 손을 완전히 멈췄다. 노인의 이야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비슷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무석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그래요. 너 같은 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노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구멍에 있어도 빛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거죠. 그 순간 무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살짝 녹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저 같은 놈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지, 과거가 아니야.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만드는 거죠. 노인은 국밥을 다 먹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무석의 어깨를 따뜻하게 툭 쳤다. 젊은이, 인생은 길어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노인은 계산을 마치고 국밥집을 나갔다. 무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져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강일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도 무석은 계속 노인의 말을 생각했다. 무석아, 뭔가 이상하다. 오늘 많이 조용하네. 강일이 물었다. 아닙니다, 형님.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집으로 돌아온 무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다. 오늘 조직 일을 무사히 마치고 강일 형님의 신뢰를 잃지 않고 경쟁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인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석에게는 그 비가 전과 다르게 보였다. 더러운 거리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같았다. 어둠을 씻어내는 비 같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노인과의 만남 이후 무석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조직 일을 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죄책감이랄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랄까.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초등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너 같은 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무석은 드디어 결심을 굳혔다. 조직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노인이 말한 그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무석은 차강희를 만나기 위해 조직의 아지트로 향했다. 을지로 뒷골목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다. 1층은 치킨집, 2층은 노래방, 3층이 조직의 사무실이었다. 형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석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강일은 책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펼쳐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뭔데? 앉아. 강일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무석을 바라봤다. 무석은 의자에 앉으며 한 번 크게 숨을 쉬었다. 이 말을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직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일의 손이 멈췄다. 소주잔을 든 채로 무석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뭐라고? 형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싶어요. 강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다른 길? 장무석, 너 미쳤나? 한번 들어온 놈이 어떻게 나가? 여기가 호텔이야? 형님, 제가 진심으로. 진심? 강일이 소주병을 집어들어 무석의 잔에 따라주었다. 마셔. 그리고 정신 차려. 형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삶을. 강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다른 길이 있어? 넌 이미 손에 피를 묻혔고 점과자고 조직원이야. 세상이 너를 받아줄 것 같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 강일이 책상을 탁 쳤다. 무석아, 너 누가 키워줬어? 소년원에서 나와서 갈 곳 없을 때 누가 밥 먹여주고 잘 곳 마련해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진작에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야. 무석은 말이 없었다. 강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정말로 강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배은망덕한 놈이네. 며칠이 지났지만 강일은 무석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험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다. 마치 무석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무석은 조직의 큰형님인 황도만 회장을 직접 찾아갔다. 황 회장은 60대의 노인으로 30년 넘게 이 조직을 이끌어온 거물이었다. 회장님, 저를 조직에서 빼주십시오. 황 회장은 무석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무석아, 너도 알잖아. 우리 조직 룰이 뭔지. 한번 들어온 놈은 죽을 때까지 형제야. 하지만 조용히 해. 황 회장이 손을 들어 무석을 제지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나가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일 하나만 해라. 그러면 고려해보겠어. 무석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것이 조직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지막 임무는 경쟁 조직인 동방파의 간부 박민철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박민철은 최근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고 있었고 황 회장은 이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 무석은 며칠간 고민했다. 또다시 피를 묻혀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이 일만 끝내면 정말로 자유가 될 수 있다면. 임무 당일 무석은 박민철이 자주 가는 사우나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고 박민철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미안해요. 무석은 뒤를 돌아봤다. 김민수가 서 있었다. 무석이 소년원에서 만나 친동생처럼 돌봐주던 후배였다. 민수는 무석보다 3살 어린 23이었고 무석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민수야, 너 여기 왜?
그 순간 민수의 뒤로 차강일과 조직원 5명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흉기가 들려 있었다. 너. 무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강일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조직을 배신하려 한다고.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너까지. 무석은 절망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후배가,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미안해, 무석아. 강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그런 배신자는 살려둘 수 없어.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형님, 저는 그냥. 닥쳐. 강일이 소리쳤다. 너 같은 배신자 때문에 조직의 기강이 흔들린다. 다른 놈들도 너처럼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순식간에 여러 명이 무석을 덮쳤다. 무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칼날이 그의 어깨를, 팔을, 등을 찔렀다. 피가 흘렀고 옷이 찢어졌다. 무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죽여! 강일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 순간 무석의 머릿속에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너 같은 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아직 시도해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그 다른 길을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무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휘둘렀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조직원들이 잠시 당황하는 사이 무석은 사우나 뒷문으로 도망쳤다. 쫓아. 죽을 때까지 쫓아. 강일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다. 무석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밤거리를 달렸다.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무석은 도시를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가 가진 건 몸에 걸친 피투성이 옷 한 벌뿐이었다. 돈도 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다. 며칠을 굶고 거리를 떠돌았다. 상처는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골마갔다. 한때 조직에서 누구보다 무서워했던 장무석이 이제는 거짓 신세가 되었다. 역시 내 팔자는 이런 거였나. 무석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노인의 말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무석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다. 과거의 장무석은 죽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무석이 버스에서 내린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인구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청송리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무석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비틀거렸다. 몸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감염 때문에 열이 계속 났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축사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숨겼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다. 음식은 마을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들로 연명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무석은 축사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무석의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마을 우물에서 몰래 물을 길어다가 상처를 씻고 근처 산에서 나무를 캐서 먹었다. 도시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을 때였다.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가뭄이 계속되던 터라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마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의 급한 외침이 들렸다. 무석은 축사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번지고 있었다.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산간 지역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다. 도연이가 없어졌어. 한 아주머니의 절규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김도연이라는 대여섯 살 된 여자아이가 연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연이는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뒷산 쪽으로 갔을 텐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찾아주실 거야. 하지만 소방관들은 본격적인 산불 진화에 집중해야 했고 아이를 찾을 여력이 없어 보였다. 무석은 멀리서 연기가 자욱한 산을 바라봤다. 그때 연기 사이로 작은 실루엣을 봤다. 분명히 아이였다.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불길과 연기에 둘러싸인 채 울고 있었다. 순간 무석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과거 조직에서 단련된 몸놀림으로 불길 사이를 누비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저씨. 아이가 무석을 보고 손을 뻗었다. 도연이었다. 작고 귀여운 얼굴이 연기 때문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무석은 아이를 안고 달랐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올랐지만 무석은 침착하게 안전한 길을 찾았다. 연기에 질식할 뻔했지만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아이를 내려놓자마자 무석은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도연아.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도연이를 끌어안았다. 도연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엄마. 무서웠어요. 도연이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무석에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하지만 무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거친 외모와 흉터투성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인 김봉수가 다가왔다. 60대의 이장은 무석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젊은이, 고마워요. 덕분에 도연이를 구했네요. 아닙니다. 무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장은 무석의 거친 외모와 문신을 봤지만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젊은이, 어디서 왔어요?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데. 무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렇구나. 혹시 할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을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힘든 일이 많거든요. 무석은 놀랐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제안하다니. 자신은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 전과자인데.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오늘 도연이 구해준 것만 봐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인 게 보여요. 겉모습은 좀 무서워 보이지만. 이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이장은 무석을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이 오늘 도연이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잠시 우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실 거래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무석의 외모를 보고 조금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도연이가 살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무석은 어색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두려움이나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환영받는 것이 낯설었다. 이장은 무석에게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빈집을 소개해줬다. 여기서 지내세요. 오래 비어있던 집이라 좀 낡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무석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렇게 무석은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석을 서울에서 온 봉사자라고 소개했고 무석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끝까지 숨겼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 평생 주먹과 폭력으로만 살아왔던 무석에게 봉사라는 것은 완전히 낯선 경험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아저씨. 도연이가 무석에게 그린 그림을 들고 왔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무석과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고마워, 도연아. 무석은 그 그림을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준 것은 처음이었다. 무석은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의 장보기를 도와주고 집수리가 필요한 곳은 직접 고쳐줬다.
농사일도 도왔다. 힘든 일은 모두 그가 맡아서 했다. 참 신기한 사람이야. 마을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겉보기엔 무서워 보이는데 마음은 금 같아. 맞아. 말수는 적지만 정말 친절해. 도연이랑도 잘 놀아주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석의 거친 외모를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무석도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에는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갔는데 이제는 참을 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쁨도 알게 되었다.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특히 도연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 아이는 무석을 완전히 따랐고 무석도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아저씨, 계속 여기 있을 거죠? 도연이가 어느 날 물었다. 무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텐데. 강일이 자신을 찾아낼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 옳았다. 자신도 변할 수 있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무석이 청송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9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큰일 났어. 옆 마을에서 아이가 없어졌대. 이장 김봉수가 급하게 마을회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우려가 가득했다. 무슨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야? 마을 할머니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100살리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인데 3일 전부터 행방불명이래. 경찰이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어. 무석은 마을회관 구석에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왠지 단순하지 않게 느껴졌다. 과거 조직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실종? 가출 아니야?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럴 리가. 그 집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말 잘 듣는데. 엄마 없는 사이에 집 앞에서 놀다가 사라진 거라고 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근처 3개 마을에서 아이들이 연달아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모두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이상해.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4명째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우리 도연이도 조심시켜야겠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경찰이 와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담당 형사는 김영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건성으로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돌아갔다.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 조직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일들. 인신매매. 장기밀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무석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밤 무석은 도연이 어머니 박은희와 대화를 나누었다. 은희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도연이를 키우고 있었다. 요즘 무서워서 도연이를 혼자 못 보내겠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석이 대답했다. 다른 마을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무석은 답을 알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무석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다. 과거 조직에서 익힌 추적 기술과 수사 경험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은 백살리였다. 첫 번째 실종 아이인 이민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다. 무석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민호가 마지막에 어디서 놀고 있었나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친구들이 집에 가고 나서 혼자 남았대요. 그 다음엔? 아무도 몰라요. 엄마가 부르러 나왔을 때는 이미 없었거든요. 무석은 놀이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놀이터 뒤편 숲 쪽에 차량 바퀴 자국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 같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실종 장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마을 외곽, 산이나 숲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곳에서 폐광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폐광. 무석은 중얼거렸다. 그는 지역 지도를 구해서 실종 장소들을 표시해봤다. 모든 장소가 오래된 폐광 시설들과 반경 5km 내에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무석은 가장 가까운 폐광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폐광은 20년 전에 문을 닫은 석탄 광산이었다. 입구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지만 최근에 누군가 뜯어낸 흔적이 있었다. 폐광 주변을 살피던 무석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폐광 입구 근처 덤불에서 작은 운동화 한 짝을 찾은 것이다. 빨간색 운동화였고 아직 새 것 같았다. 무석은 즉시 백살리로 가서 확인했다. 그 운동화는 실종된 이민호가 신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이 신발, 민호 신발 같은데? 민호의 어머니가 운동화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석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영호 형사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운동화 하나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신발이 많잖아요. 하지만 폐광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무석은 답답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무석은 혼자서 폐광 지역을 더 자세히 수색하기로 했다. 조직에서 익힌 야간 잠입 기술을 이용해서 자정이 넘은 시간 무석은 폐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없이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폐광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무석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폐광갱도 끝부분에 임시로 만든 감금 시설이 있었다.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이런 미친. 무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아이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무석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다. 감시 초소가 몇 개 있었고 무장한 남자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내일 밤에 트럭이 와. 몇 명이나 가져가는 거야? 전부. 보스가 급하다고 하네. 무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내일 밤이면 아이들이 어디론가 팔려갈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즉시 계획을 세웠다. 경찰의 도움 없이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아이들 구출 작전이 성공한 후 무석은 사건의 배후를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다. 폐광에서 놓쳐버린 범인들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들이 다시 다른 곳에서 같은 짓을 벌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석은 옛 조직에 있을 때 알게 된 인신매매 루트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해외로 팔아넘기거나 장기 밀매에 이용하는 끔찍한 일들. 그때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조직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설마. 무석은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자신이 있던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무석은 도시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며칠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온다고 했다. 실제로는 과거 조직의 정보망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무석은 긴장했다. 3개월 만에 다시 오는 도시였다. 강일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무석은 예전에 알던 정보상을 찾아갔다. 박철수라는 50대의 남자로 조직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업계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다. 무석이? 내가 여기 왜 왔어? 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일이가 너를 찾고 있다는데 위험하지 않아?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다른 일로 왔어. 무석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아동 유괴. 그건 요즘 꽤 활발해졌지. 특히 시골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 어떤 조직? 박철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단순히 몸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상품으로 취급해.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팔아넘기거나. 그게 다야? 아니야. 박철수는 말을 흐렸다. 더 끔찍한 것도 있어. 장기 밀매. 부유한 외국인들이 아이들의 장기를 사간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건강한 아이들의 신장이나 간. 무석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구한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었다. 그 조직 보스가 누군지 알아? 박철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다. 차강일. 무석은 믿을 수 없었다. 한때 형처럼 따랐던 강일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다니. 확실해? 응. 강일이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 이제 여러 조직을 통합해서 큰 보스가 됐지. 황 회장도 강일이 밑으로 들어갔고, 특히 인신매매 쪽으로는 전국 1위야. 그래서 황 회장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무석은 이제야 그때 상황을 이해했다. 아마 그럴 거야. 강일이가 황 회장에게 너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고. 박철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다. 강일이는 이제 경찰이나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너도 봤잖아. 경찰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위험하겠네. 맞아. 그리고 강일이는 복수심이 강한 놈이야. 내가 자기 사업을 방해했다는 걸 알게 되면. 무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일은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들까지 해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야, 위험해. 강일이는 예전의 강일이가 아니야. 이제 조직원이 100명은 넘고 무기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게다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지만 무석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강일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었다. 강일이가 다음에 언제 움직일지 알아?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다고 들었어. 시골 지역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확보할 예정이래. 해외 바이어가 대량 주문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어느 지역?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상도 쪽이라고 들었어. 특히 산간 지역을 노린다고. 무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강일의 조직이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올 수도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철수야, 고마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강일이에게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은 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박철수는 걱정스럽게 무석을 바라봤다. 무석아,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해. 강일이는 예전과 달라. 이제는 돈과 권력을 가진 괴물이야. 마을로 돌아온 무석은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요즘 아이들 실종 사건이 자주 일어나니까 당분간 아이들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주세요. 그래야겠네. 고마워. 덕분에 우리 마을은 안전하지만 다른 지역이 걱정이야. 혹시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오거든 저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이장은 무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무석은 결심했다. 강일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대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무석은 도연이가 잠든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다. 도연아. 무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절대 나쁜 사람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강일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무석은 밤새 강일의 조직을 무너뜨릴 방법을 고민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야 했다. 무석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강일의 조직이 더 많은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직을 무너뜨려야 했다. 먼저 무석은 강일 조직의 하부 구조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과거 조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제는 조직원이 아니라 적이야. 무석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때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무석의 첫 번째 타겟은 조직의 말단 납치범들이었다. 이들을 제거해야 더 이상의 아이들 실종을 막을 수 있었다. 박철수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석은 다음 납치 계획을 알아냈다. 강일의 조직은 경상북도 일대의 산간 지역 여러 마을을 동시에 타겟으로 하고 있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이었다. 한 번에 10명 이상의 아이들을 확보하려는 것 같았다. 무석은 혼자서는 모든 곳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공격해서 전체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타겟은 납치 작업을 총괄하는 김대식이었다. 40대 초반의 남자로 강일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무석은 며칠간 그를 미행하며 생활 패턴을 파악했다. 김대식은 매주 화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항상 혼자 왔고 새벽 2시경에 술에 취한 채로 나왔다. 무석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화요일 밤 무석은 유흥업소 뒷골목에서 김대식을 기다렸다. 새벽 2시 10분 예상대로 김대식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야, 너 누구야? 김대식이 무석을 보고 경계했다. 술에 취했지만 조직원 특유의 위험 감지 능력은 살아있었다. 무석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다. 오랜만이야, 대식아. 김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석이?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막으러 왔어. 뭘 막는다고? 너 미쳤나? 강일 형님이 너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알아? 무석은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다. 순식간에 김대식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붙였다. 아이들 납치하는 일 그만둬. 뭔 소리야? 김대식이 헐떡거리며 말했다. 시치미 떼지 마. 너희가 시골 마을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거 다 알고 있어. 김대식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래, 맞아. 그런데 어쩔 건데? 이게 우리 사업이야. 너도 예전에 더러운 일 했으면서 뭔 도덕군자 행세야? 무석은 김대식을 더 세게 조였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어. 하, 웃기네. 한번 짐승은 평생 짐승이야. 무석은 김대식을 제압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서류들을 빼앗았다. 그 안에는 다음 납치 계획의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타겟 마을들의 목록, 아이들의 정보, 실행 일정 등등. 이걸 언론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야, 잠깐만. 우리 협상하자.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지만 무석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김대식을 창고에 묶어놓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경찰청과 국정감사실에도 같은 자료를 전송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조직적 아동 납치 계획 폭로, 전국 규모 인신매매 조직 실체 드러나, 경찰, 전국 수사 착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일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무석이가 살아있다고? 강일은 분노로 떨면서 말했다. 그 새끼가 감히 우리 사업을 방해해? 강일은 조직원들을 총동원해서 무석을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에 제보된 정보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무석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무석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다. 조직의 아지트를 하나씩 습격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계속해서 경찰과 언론에 제보했다.
두 번째 타겟은 조직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이순재였다. 그는 강일 조직의 돈 세탁을 전담하는 회계사였다. 무석은 그의 사무실에 잠입해서 장부와 통장 사본들을 빼냈다. 이번엔 자금 세탁 증거야. 무석은 확보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제보했다. 세 번째는 조직의 무기 창고였다. 무석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해서 불법 총기들의 사진을 찍고 위치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은 마약 거래 현장. 무석은 조직이 마약을 보관하는 창고의 위치를 파악해서 경찰에 제보했다. 무석의 공격이 계속되자 강일의 조직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하부 조직원들이 체포되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무석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과거 조직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석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무석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냈어. 강일의 부하 중 하나가 보고했다. 어디? 경상북도 청송리 마을. 거기서 가명을 쓰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네요. 강일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봉사활동? 그 살인마가? 재밌네. 그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무석이의 정체를 알려주자. 어떻게요? 간단해. 장무석의 과거 범죄 기록과 사진을 마을에 뿌리는 거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아끼는 꼬마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자고. 강일은 복수를 시작했다. 무석의 과거와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를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무석을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형님, 무석이를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요? 한 조직원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죽이면 재미없어. 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빼앗고 나서 죽여야지. 그래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야. 강일은 무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이 무석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가 지키려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무석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해. 무석은 다짐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 아니라 무석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일의 복수는 무석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혹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청송리 마을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었다. 그들은 무석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알고 있었다. 무석 씨 계신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물어봤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차가운 악의가 숨어 있었다. 무석?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요. 여기는 서울에서 온 봉사자분만 계시는데. 이장 김봉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남자들 중 리더 격인 사람이 무석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조직에 있을 때 찍힌 사진으로 무석의 차가운 표정과 목에 새겨진 용문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사람 맞나요? 장무석이라는 이름의 조직 폭력배입니다. 살인죄로 수배 중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진을 본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봉사자였다. 거짓말이에요.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상황을 보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무석의 상세한 범죄 기록, 조직에서의 활동 내역, 그리고 그가 저지른 폭력 사건들의 기록까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마을에 숨어 있던 거예요.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도연이의 어머니 박은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다. 믿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살인자였다는 충격은 컸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컸다. 그때 무석이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검은 승용차들을 보고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해. 무석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석을 바라봤다.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어떤 이는 실망으로, 어떤 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저씨. 도연이가 무석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석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보였다. 사실이에요. 무석은 깊은 숨을 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과거에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조직에 있었던 것도 맞아요.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을 끌어안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고마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무석은 계속 말했다. 저는 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을 수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살인자가 무슨.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으면. 우리 아이들과 놀게 했다고. 다른 아버지도 분노했다. 무석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때 차강일이 나타났다. 그는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왔다. 무석을 본 강일의 입가에 냉소적인 웃음이 떠올랐다. 오래만이네, 무석아. 강일은 비웃었다. 이제 숨을 곳도 없겠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또 다른 위험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강일아. 무석은 과거의 형님을 바라봤다. 내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파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끝까지 막을 거야. 아이들? 강일이 웃었다. 그래, 그 아이들 말이야. 그는 도연이를 가리켰다. 귀엽네. 해외에서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도연이에게 손대지 마. 무석은 분노했다. 박은희가 도연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마을 사람들도 뒤로 물러섰다. 그럼 나와. 나와서 끝내자. 강일이 무석을 노려봤다.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오늘 죽어야 해. 무석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실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알겠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이기면 말이지. 둘은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지켜봤다. 어떤 이는 무석을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폐공장이었다. 20년 전에 문을 닫은 섬유 공장으로 이제는 녹슨 기계들과 부서진 창문들만 남아있었다. 폐공장 안에서 무석과 강일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형제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적이었다. 넌 변했다고 하지만 본성은 안 변해. 강일이 칼을 휘둘렀다. 한번 짐승은 평생 짐승이야. 그래, 난 변했어. 더 이상 예전의 무석이가 아니야. 무석은 강일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이제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야. 둘의 싸움은 처절했다. 서로의 약점을 아는 만큼 더욱 치열했다. 강일은 조직의 힘으로 더 강해진 반면 무석은 지켜야 할 것들 때문에 더욱 절실했다.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됐어. 강일이 분노하며 공격했다. 그런 더러운 사업은 망해야 마땅해. 무석이 응수했다. 싸움은 30분 넘게 계속되었다.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죽어. 강일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무석을 찔렀다. 칼날이 무석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무석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강일의 팔을 잡고 넘어뜨리며 미리 준비해둔 강일의 범죄 증거들을 바닥에 흩뜨렸다. 동시에 휴대폰으로 이미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다. 이제 끝났어. 무석은 쓰러지며 말했다. 강일의 칼에 찔린 상처가 깊었다. 강일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무석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며 절망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고 강일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무석이 몇 달간 모은 증거들 덕분에
강일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무석은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지막 순간 무석은 멀리서 달려오는 도연이를 봤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걱정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도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무석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마침내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석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강일의 칼에 찔린 상처가 심각했지만 응급수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한 달간의 혼수 상태를 거쳐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곁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과장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무석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힘겹게 말했다. 장무석 씨, 아니 이제는 이름을 바꾸셨죠? 이성민 씨라고 들었는데. 김 과장은 무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새로 만든 신분증을 언급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차강일 조직을 무너뜨린 덕분에 전국의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일망타진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무석은 놀랐다. 자신이 강일과 싸우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던 것이다. 당신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제공한 증거들로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체포됐고 전국에서 80명의 아이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차강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김 과장은 잠시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아동보호법이 강화됐고 인신매매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해졌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정부에서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김 과장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주세요. 당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범죄 기록은 모두 사면될 예정이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석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 같은 전과자에게 정부가 공식적인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청송리 마을에서 보여준 변화,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의지를 봤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죠. 김 과장은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행 청소년들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멘토링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석은 눈물이 났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노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너 같은 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 후 무석은 가장 먼저 청송리 마을을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도연이었다. 아저씨. 도연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아이는 무석의 다리를 꽉 안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응, 이제 괜찮아. 무석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안 떠날 거죠? 약속해요. 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곧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고마웠어요. 이장 김봉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했어요. 처음에 의심해서.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도연이 어머니 박은희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고요. 마을 할머니들도 무석을 둘러쌌다. 우리 손자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야. 건강 챙기고 무리하지 마.
무석은 감동했다. 자신의 과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몇 주 후 무석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젝트 새출발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센터는 서울에 있었지만 무석은 매일 저녁 청송리 마을로 돌아왔다. 너희들도 변할 수 있어. 무석은 센터에 온 비행 청소년들에게 말했다. 나도 변했으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석의 진심이 통했다. 그는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했고 진짜 형처럼 챙겨줬다. 선생님은 정말 나쁜 짓을 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그래.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도 후회되는 일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그리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았어. 너희들처럼. 무석의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다. 그의 프로그램을 거쳐간 아이들의 90% 이상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회심의 사나이, 이성민 센터장. 악에서 선으로 완전한 변화의 상징. 전과자에서 청소년 구원자로. 무석은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다. 회심의 사나이. 자신이 진짜로 변했다는 증거 같았다. 매일 저녁 무석은 청송리 마을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도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석을 따랐다. 아저씨, 저도 커서 아저씨 같은 일을 할래요. 도연이가 어느 날 말했다. 어떤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특히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도연이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무석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5년이 흘렀다. 무석의 센터는 전국에 10개 지점을 둔 큰 조직이 되었다. 그가 도운 아이들은 1000명이 넘었다. 일부는 대학에 진학했고 일부는 취업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무석은 청송리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저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무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 국밥집에서 만난 노인을 생각하며 덕분에 저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무석은 그 바람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잘했다, 무석아.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석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다. 아직 도와줘야 할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아직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무석은 중얼거리며 언덕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도연이는 키도 많이 자랐고 예쁜 여학생이 되었다. 아저씨,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고마운 사람들 생각. 도연이는 무석의 팔짱을 끼며 함께 집으로 향했다. 아저씨도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계속 여기 있어주셔서. 나도 고마워. 도연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날 밤 무석은 평온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꿈을.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꿈을. 진정한 회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